예, 그럼 본격적인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한국기업데이터 해외사업부의 이성원 부장님이십니다. 신용보증기금 전문위원을 역임하시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대구 평가지사 공공사업부, 기업사업부 등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이성원 부장님을 모셔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비법을 전수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화면 준비되는 동안 간단하게 한번 신용보증기금은 제가 97년도에 입사해서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제도는 없어서요. 제가 잘못 인폼을 줬나 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영문과 나와서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에 들어갔는데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제대로 형성이 되었고 그 기준을 아직도 제가 먹는 데는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쓰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해 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끝에 나갈 때 그럼 신고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도 자유롭게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신고거래 노하우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기업 신용 관리 방안이고요. 오늘 이제 부탁받은 거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높여주라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내가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일 고쳐서 모레 신용 등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빨라지면 내가 내 문제를 알고 있느냐 그 빨리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05년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사에서 만든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공기관이었고요. 신용보증기금 지분이 80%가 넘었는데 이번 전 정권에 그 공공기관 민영화가 한참 바람이 불 때 저희들의 규모가 좀 작아서 일반 은행들한테 저희 지분을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은행들이 이런 국책금융기관들의 지분을 인수해 가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 민간 기업인데 또 좀 아쉽게도 3년에 한 번씩 그 경영진은 바뀝니다. 위에서 샥 낙하산 타고 내려오셔서 그 제가 한번 잘해봐야 부장이 끝입니다. 저는 그냥 애매합니다. 뭐 이렇게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저희들은 좀 나름대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게 전국에 지사를 잇고 안양에도 범계역 근처 신용보증기금 건물에 저희 안양지사 경기지사가 있어서 아마 나중에 그 구체적인 상의를 한다면 그쪽하고 주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아서 어디에 제출하거나 할 때는 그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들어와가지고 자기 정보 입력하고 확인서를 원래부터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중문기청에서 그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기업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주요 업무는 뭔가 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기업들의 정보를 모아서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해드리고 그 필요한 수요자가 조달청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 해외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업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해외 사업부는 외국에서 한국 기업을 조사해 달라고 오는 요청을 연간 한 2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출입 거래를 하시든지 수출 거래를 하시든지 수입 거래를 하시든지 간에 아마 외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용도를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경쟁사인 나이스DMB,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같은 그런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쪽 나라 사람들은 뭐 많이는 못 만나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알고 거래를 해요. 아까 우리 저기 CA 테크놀로지도 아마 거래가 있었으면 아마 몰라도 저희한테 그 조사 보고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영문으로 된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마 그 사업이 잘 됐을 겁니다. 어디 가셨나요, 상무님? 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회사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좋은데 부장까지 바꾸는 데서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기업 신용관리 방안. 신용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원칙론적부터 말씀드리면 크게는 자금 조달, 영업 활동 제가 알기로 제가 약 한 15년, 16년 동안 기업을 보호하기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두 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요. 자금 조달 부분,
정책자금도 받으셔야 되고 은행 대출도 받으셔야 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도 받으셔야 되고 그 농수산식품공사의 AT에 직접금융도 받으셔야 되고 이때 모조리 다 저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업계의 신용정보들이 기업의 정보들이 기업의 등급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영업활동할 때 제가 요 바로 직전 부서에는 기업사업부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 예전과 좀 다르게 요즘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그 자료들을 결국은 신용조사서에 합쳐서 신용등급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협력사 구매 담당자들이 결정을 해요. 그때 쓰입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굉장히 태클이 많아요. 뭐 몇 년 내에 그 복구를 하라 그러든지 이번에 거래를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죠. 공공기관 입찰 아마 다 해오셨을 텐데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서 경영상태평가 많게는 30점 배점, 적게는 10점 배점으로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신규로 거래 제안이 들어와요. 2천만 원짜리 물건을 좀 납품해주고 대금은 한 3달 있다 우리 생산해서 돈 받거든 드리겠다 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던 노하우로 그 관상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사장 타고 오신 차 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궁금해서 밤에 직원 시켜서 그 회사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뭐 그렇게 쭉 하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돈 안 떼어야죠. 기업 간 신용거래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단순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많은 즉시 나오는 신용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정책소에 R&D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제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의 그 업무를 맡고 있을 때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R&D를 신청한 기업들의 신용을 체크하는 업무를 해줬어요. 한꺼번에 뭐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이렇게 그 R&D 신청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심은 좀 적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뻔히 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이거 좋아야지 이렇게 다 유리해지고요. 등급대로 이렇게 나가겠죠. 등급 낮으면 안 줍니다. 등급 낮아도 주는 거는 추석 때, 설 때 아니면 뭐 기업 경기가 확 어려워졌다고 해서 요즘 조선업 구조조정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정부에서 그냥 그 산업을 조금 지원하는 측면에서 신용 등급이 낮아도 신용보증기금의 KR 등급이 낮아도 특례로 취급을 해줘라. 이 취급해줄 때 하고 사고 나는 거는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정도가 돼야 되지. 보통 때는 요즘 신용보증기금도 KR 1에서 8등급 정도는 돼야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이 부분들일 텐데요. 제가 관리했던 많은 대기업들에 있어서 협력업체 신규 선정이나 아니면 그 정기평가에 있어서 신용도가 40% 정도 경험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용도가 높으면 다른 것들이 조금 낮아도 종합평가나 아니면 커트라인에서 충분히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신용등급이 중요하겠구나는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안 드셔도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상거래를 하실 때도 외상업체, 외상거래죠. 여신을 주는 업체 거래할 때도 부도위험이나 금융거래 성실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신용등급, 신용관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중요한 신용등급이란 어떤 거냐. 이 되게 원칙적인 것 같지만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단 하나, 지금 우리 회사가 A등급이다. 아까 보셨죠? 저 위에 가 있는 등급이다. 그럼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워낙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영문과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닐 때 과외나 아니면 학교 끝나고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쳐 봤는데 50점짜리 학생 90점을 올리는 거 제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인기 강사였는데
90점짜리 학생 95점 못 올렸어요. 이거는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분야를 파지 않으면 이 위의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A등급이다. 모르시는 분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즘 모바일 기계가 좋아서 휴대폰으로 바로 가능하거든요. 요 정도 있을 것 같다 하면 굉장히 좀 관심 갖고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신용 평가는 뭔가 하면 평가 대상 기업의 경영 상태와 채무 상황 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 상태를 평가합니다. 밑에 거 다 안 읽어도 되시고요. 재무제표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무제표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좋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겠구나 해서 그 연말에 결산하실 때 세무사님, 회계사님 그냥 달달달 볶아서 신용등급 잘 나오게 해라. 자산 600억 이상의 대기업도 그 재무제표 반영 비율이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으면 재무제표 반영 비율은 뚝 떨어지고요. 신설기업이나 초기 기업들은 재무제표 아예 반영도 하지 않아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에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여셔야 돼요. 내가 재무제표 말고 어떤 것들에 약했든지.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어디 봐도 이런 10단계 등급 그리고 요 AAS부터 CCC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붙여가지고 총 22등급으로 운영하고 보통의 기업들이 B등급에서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 우리 회사가 B등급이다. 그럼 일단 뭐 무난하다. 등급 2개다. 괜찮네. B등급보다 떨어지면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돼. 저한테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언제 메일 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 자료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공개하려고 만든 자료를 갖다요. 그리고 요즘 특히 또 중요한 게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회사의 그 내부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외부에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등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금 흐름 등급입니다. 우리 회사 통장에 요구불 예금 통장에 현금이 100억 있다고 현금 흐름 등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3기년치를 두고 저희들이 매출 채권의 추이, 매입 채무의 추이, 재고 자산의 추이, 그 다음에 판매비 관리비 여러 재무 계정들을 분석을 했는데 정말 섬뜩하게끔 맞아요. 벌써 2006년, 2005년 3월달, 4월달에 그 우양 무슨 그 큰 증기 탱크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가 신용등급 꽤 괜찮았습니다. 저희들은 좀 뭐 다른 점을 캐치했는지 저희 회사는 2014년 재무제표를 보고 한 등급을 떨어뜨린 BB 플러스 등급을 줬는데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채 발행이나 기여금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받고 평가해주는 회사들도 투자 적격 등급을 줬어요. BBB 등급 이상을. 그런데 그 회사 공교롭게 현금흐름 등급이 제일 낮게 되어 있는 CR5와 6가 3년간 유지되고요. 결국 부도났어요. 이 현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설명드릴 텐데 우리 회사 그렇지.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현금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장부상 적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금 안 들어와요. 직원들한테 외상으로 그 월급 줄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재무제표 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저희 회사 그 모형이긴 한데 거의 모든 기업 그 평가사들이 비슷한 모형을 줍니다. 어떤 걸로 하느냐? 주로 볼 수 있는 게 모형 결합 등급이에요. 컴퓨터가 워낙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평가하는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되고 자료를 모으는 거는 재무제표 기준만 24만 건, 25만 건, 기업 그 외 정보까지 모으는 건 1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하지 못하고 그 자료들이 컴퓨터로 들어와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등급이 모형 등급이고요. 이 모형 등급은 나중에 정성적 분석, 이 모형으로 컴퓨터가 찍어내는 정량적 분석에 더해서 최종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이 모형 등급 뭘로 나오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재무모형,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신경 써서 잘 만들으셨던 재무제표도 반영이 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재무, 재무는 아니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것. 우리 회사의 나이, 저희 내부 용어로 업력이라고 하는데 업력이 얼마나 됐느냐. 회 산업별로 그 업력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재미있는 거는 설립 초기 기업, 올해 설립했거나 작년에 설립했던 기업보다는 3년이나 4년 정도 된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좀 낮아요.
굉장히 제가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고민했던 건데 왜 그런지 그냥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해를 하십니다. 처음에 사업하실 때 자본금 없이 시작하시는 사업 없어요. 자본금 가지고 그 사무실도 마련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원재료도 사고 기계도 하고 처음에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잘 못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갖춰놓고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업도 하고 재고도 사고 그 다음에 외상도 깔아주고 쭉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3년 가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가도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국문 다 날려요.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확대했다가는 더 큰 손해 납니다. 그래서 그 업력 곡선은 V자인데 그 시작이 짧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3년, 4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수직 상승을 쭉 해가지고 보통 그 평균적으로 한 20년 이상 정도 되면 업력 점수가 만점이고요. 실제로 한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됐다는 거는 다른 걸 빼고도 굉장히 그동안의 많은 위험들을 겪어와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쉬운 등급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단 안타까운 거는 그게 100년, 200년 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많지는 않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아까 제가 자산 600억 이상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자산 600억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님으로 이 신용평가에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의 대표자라서 내 신용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거기다가 회사에서 내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의서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사항 등을 체크를 해서 신용평가 등급을 선정해요. 자, 여기서 이미 뭔가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다 그러면 주요 평가 요소들이 대표자 모형, 비재무 모형, 재무 모형이니까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이 각 요소들이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이 각 요소들을 보고 이게 여기는 상, 여기는 상, 여기가 중이면 그러면 중자에 가서 관심을 둬야 되겠죠. 잘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되고 지금부터 나오는 장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재무제표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참고만 하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그냥 몇 시간 갑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관심을 가지려면 밑에 걸 보셔야 돼요. 계량규제무는 기업의 개황, 업력, 사업장 소유 여부가 신용 등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금융거래, 차입금 규모, 물론 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입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차입금 규모가 미치고 이 규모라는 건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한다든지 여러 죄송합니다. 여러 금융기관 중에 그것도 은행이냐 무슨 캐피탈이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하위 금융기관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체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회사 점수에 영향을 끼치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대표자입니다. 그 대표자님의 자산, 대표자님의 업력 혹은 나이. 자산은 내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우리 회사는 10억밖에 안 되는 내 자산이 1,000억이라고 해서 점수 들어가는 거 없어요. 딱 자기 집만 있으면 돼요. 자기 집 그렇게 그냥 저기 타워팰리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명의로 등기된 자기 집만 있어도 통계적으로 그 회사가 그 신용도가 좋다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이 없는 경영회사와 경영자가 자기 집이 없는 회사와 경영자가 자기 집이 있는 회사는 최대 한 플러스 마이너스 쳐서 2등급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 가끔씩 제가 그런 부탁이 들어올 때 한참 보다가 이 부분이 약하면 영덕에 가면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은 해변가에 폐가 꽤 많은데 한 500만 원만 주면 살 거라고 그 빨리 사서 등기해놓으라고 자가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즉표로 발생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대출 보전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관심을 갖고 기억이 난다 그러면 핵심일지도 몰라요. 중소기업이 기업에 대출을 내는 거는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되고 회사의 금융거래에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경영자로서 내 개인, 기업의 경영자가 아니라 내 개인이 대출을 내고 집 살려고 대출을 내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취직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 차가 한 대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캐피탈에서 내 이름으로
할부를 해가지고 한 대 마련해주고, 왜냐하면 회사차 요즘 그렇게 주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회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해 보셔도 소용이 없어요. 통계가 그렇게 증명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대출이나 대표자가 타인에 대한 보증, 이 타인은 우리 회사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나오면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에 이제 연대보증제도 폐지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제가 신용보증기금 다닐 때 채무를 회수하려 다닐 때도 굉장히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보증을 끊어내면 저희들한테도 신용등급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오늘 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개인의 대출과 보증이 얼마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굳이 필요 없는 거라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다 정리하세요. 직원분이 오셨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대출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보증은 혹시 쓰신 거 없으신지, 우리 등급 받으려면 그 정리해야 된다고 과감히 직언하세요. 나중에 등급 떨어져가지고 혼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도대체 재무제표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등급이 이래, 상관없다니까요. 재무제표 관리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까지 다 잘하세요. 취약점 분석 저희들한테 문의만 해주시면 웬만한, 사실 지금 6월 말까지는 바쁘시니까 안 돼. 저희 직원들이 바쁘니까 안 되고 7월 초부터 좀 이렇게 좀 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가끔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면 저희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취약점 분석까지는 쉽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그동안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대책 마련도 굉장히 전문가세요. 딱 보면 아세요. 아, 이 부분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저 부분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대책 마련까지는 되게 쉽게 마련했어요. 그러면 한 개 남은 게 뭐 있을까요? 내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 남은 절차. 제가 오늘 상품권을 준비를 못했네요. 백화점 상품권 한 50만 원짜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침 비가 와서 백화점 못 들렸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는요, 우리 회사도 그렇고, 우리 회사 다니면서도 그렇고, 신용보증기금 다니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보다는 잘 못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 뭐 이렇게 고향에 뭐 이렇게 해보시는 분도 많은데, 결국은 이 계획들을 실행을 못 하셨어요. 왜 못하셨는가는 경영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거는,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실행을 하셔라. 그러면 이제 이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뭐냐? 취약점 분석. 어떤 용어에서 취약하냐? 재무제표 점수가 굉장히 낮으냐, 우리 회사 점수가 낮으냐, 대표자 점수가 낮으냐, 이거는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에서도 어떤 부분이 안정성이 점수가 낮다, 수익성이 점수가 낮다, 뭐 그런 거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 취약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면은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 우리 회사 수익성이 낮아가지고 재무제표 점수가 낮아요. 당연히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겠죠. 수익성을 높이시면 됩니다. 근데 경영자나 회사 직원으로서 수익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 안 높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지금 그 사업하기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 수익성 낮아가지고 점수 낮아요 그러면 오히려 말 안 하느니만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요. 현금 흐름이 부족해가지고 점수가 낮다 그러면 더 혼납니다. 도대체 무슨 현금,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거 갖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단기 개선은 어렵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를 정말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회사의 경영을 정말 냉정히 살펴보시고 2년, 3년을 앞에 내다보시고 우리 회사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쉬운 거는 여기서부터는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신 규모도 중요하지만,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여신을 두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행들도 거의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점장님들, 아니면 좀 높은 부장님들, 조그만 회사 보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은행 대출도 좀 써줘라. 우리 은행이 아니라 마이은행입니다. 그 대출 좀 써줘라고 조금 뭐 이자 1% 정도 낮고 뭐 0.5% 낮고 해가지고 괜찮다, 이번 당장 급했는데 한번 쓰자 그러면은, 은행이 보통 보면 조그만 기업 규모표도 5개, 6개 있고 거기다가 보증 쓴 거 있죠, 뭐 그 할부금융 쓰는 거 있죠. 그러면은 거래하는 금융기관만 막 10개, 20개씩 되는 경우들이 진짜 허다합니다. 거기다가 은행 뭐 어음 발행한다, 당자은행까지 요즘 많이 쓰진 않지만 예전에 보통 3개, 4개씩 발행하는 은행이 굉장히 많고, 그거 전부 다 여러분한테
무조건 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면 1금융권 한두 개로 모르시는 게 점수는 굉장히 플러스 영향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은행하고 여신거래를 다 하자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굳이 필요 없었던 그런 금융기관이 있더라면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가 지는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어요. 그 뭐 말씀드렸고 아파트형 공장은 그 특수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라서 뭐 저기 처음에 들어가는 그 세금도 굉장히 낮고 하고 한데 월세가 꽤 짭짤하게 나와요. 저거 보면 나도 한번 할 걸 했는데 그렇게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그 내는 월세로 금융 비용을 생각하거나 하면 많은 경영자들이 우리도 회사를 그냥 하나 살까? 우리가 굳이 막 사업장을 막 옮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신용평가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임대사업장이라서 점수가 좀 떨어져 있다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경영적인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왜 임차냐 자가냐 이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동네에 그 등현초등학교 내거리에 장사가 한 게 굉장히 잘 되는 그 분식집이 하나 있어요. 물론 임차사업장입니다. 초등학교 앞이고 애들이 하고 음식 제가 봐도 조미료를 좀 많이 넣으셨는지 맛있어요. 그래서 막 사 먹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은 조금 보고 다음 계약 기간에 월세를 조금 더 올리자고 말씀하실 거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장사를 내가 권리금 주고 들어가고 월세 줘가면서 억지로 마케팅 해가지고 키워놨는데 그냥 그 굉장히 어이없는 사유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조업도 광고할 수 없어요. 제조업은 생산 설비라는 걸 또 옮겨야 되잖아요. 생산 설비 한번 옮기고 난 다음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안정화 기간이 한 달, 두 달은 그냥 또 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임차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서 자주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자가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도 역시 통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다른 점수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우리 회사 현재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불안한데 이게 유난히 띄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자 자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제가 딱히 설명할 게 없는데 경영을 많이 잘 하시고 나한테 이제 경영자로서 배당금도 받으실 거고 급여도 받으실 거고 내 개인으로도 또 돈이 생기면 통상 우리나라는 집을 사놓고 내가 또 내 개인의 자산을 사놓는 게 보통인가 봐요. 그런 회사들을 분석해 보니까는 자기 집이 있는 경영자보다는 없는 경영자들이 그 회사 신용등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정식 등급을 받기 전에 한번 분석해보고 자기 집 없으면 저 500만 원 집 사서 등기해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혹시 내가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제 급하게 접대하느라고 술을 한 잔 드셨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 앞에 있는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결제를 해드렸다. 앞으로 2달간 우리 회사 신용등급은 2등급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상하고 10만 원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외상하고 좀 더 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차. 지금은 조금 완화됐습니다. 너무 항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다른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리스하지 말고 렌트 하시면 됩니다. 렌트는 금융상으로 표시가 전혀 안 나요. 뭐 나가는 돈은 똑같고 비용 처리하는 것도 똑같은데 리스는 금융상으로 차이가 나요. 금융거래 내역에 올라와 있어요. 개인 대출로, 법인 대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완화됐으니까 너무 지금 다 리스자 다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대출이나 내 개인의 보증을 분석을 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면은 활용해야 되겠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면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다. 취약점 분석에서 계획 실행했죠. 지금까지 왜 이런 취약점이 분석이 안 됐냐면 많은 경영자들하고 할 수 없이 면담을 해보니까 제일 관심사는 일단 제조업 기준 현장입니다. 그냥 아침 6시부터 제일 먼저 사장님 출근하셔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청소 상태부터 기름 칠한 거 이게 도대체 관리됐냐 안 됐부터
그거 한 1시간 돌고 직원들 막 그냥 제 용어로 그냥 확 두드려 깨고 사무실 들어오시죠. 그래야 공장 일단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사무실 들어오시면 쉬는 게 아니라 여기죠, 여기 서류입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결제할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무슨 세무신고에서부터 행정신고에 하여튼 많긴 많더라고요. 그거 하시죠? 그거 끝나시고 오전에 끝나시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점심 때부터 해가지고 또 거래처 접대 나가시거나 신규 거래처 발굴하러 가시거나 또 은행 가시거나 그렇게 엄청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이 잘 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당연히 우리 가족하고 아빠, 엄마, 아들, 딸 가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월급 받고 하는 게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밥 사주려고 과자 사주려고 자전거도 사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 등급도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요만큼만 이거보다 더 작으면 여기 그 PT에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요만큼만 얼마만큼? 하루에 10분만 시간을 내서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떤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하루에 10분씩 하라면 또 못해요. 저도 하루에 영어 해외 사업부장 발령받고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한다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잖아요. 하루에 10분 아니라도 좋아요. 일주일에 1시간은 정해서 직원들하고 격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 회계 업무 담당하시는 분 하고 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런 일 아까 저 김상문처럼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이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것들이 우리 회사의 신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보시면 보통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모를 수도 있겠네 하면 그냥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등급이 낮다면 내가 회사가 재무제표를 잘못 만들었거나 수익성이 낮거나 안정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분이면 1년에 60시간이고요. 대학교 다니시거나 지금 대학원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한 60시간은요. 한 학기 강의가 완벽하게 끝날 시간입니다. 이거 그 몇 개만 반복하면 여러분들 신용 등급학 박사 받으시면 한 10년만 하시면 아주 전문가 되세요. 전문가 누구냐고요? 일단 여기 경기 지역이니까는 제가 우리 관할 대표셨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 범죄학에 보면 경기평가지사가 있고요. 우리 경기평가지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단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저희 6월 말까지 정말 극초극 성속이라서 지금 전화하시면 네 됐어요 하고 그냥 전화 끊으실 겁니다. 조금 휴가철 정도 돼갖고 전화 주셔서 뭐 무슨 기업에 누군데 예전에 해외사업부의 이성원이라는 양반이 물어보면 될 거다고 하면 또 그러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와서 보면 우리 회사의 그 전반적인 내용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이렇게 표들이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분들한테 말씀하시고 바쁘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례를 딱 보시면 딱 좋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제가 재무제표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제표예요. A사는 그 중공업, 그냥 업종으로 중공업입니다. 비회감이죠. 여러분들하고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자산이 이제 100억 미만인 기업. 중공업인데 재무 항목들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이쪽이 좋은 점, 이쪽이 나쁜 점이거든요.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비정을 분석하거나 대표를 분석할 때 일단은 내가 부족한 점, 좋은 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좋은 점 아니면 중간 지점 그냥 두면 됩니다. 부족한 점 요거 부채 총계에서 이익잉여금을 뺀 다음에 유형자산으로 나눈 비율이 동업종 내에서 낮아요. 우리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낮다 그러면은 부채가 엄청 많다거나 이익잉여금이 적다거나 유형자산이 엄청 많다. 근데 이걸 고치시겠어요? 못 고칩니다. 계정 여기서만 해도 지금 큰 계정으로 3개죠. 부채 안에 들어가면 계정이 50개, 60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치지 마세요. 안 고치는 게 좋아요. 매출액 차입금이 낮구나. 그럼 이거를 높이려고 그러면
답이 있죠. 매출을 확 늘리시거나 아니면 차익금을 확 줄이시면 돼요. 지금 그게 경영상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매출을 안 늘리고 싶어서 안 늘리시는 회사 없잖아요. 꽂히지 마세요. 못 꽂혀.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볼까요? 장부가치 DD가 낮구나. 이 회사는 뭔가 하면 이렇게 그 변동성이 커요. 어느 한 해는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가 막 매출 채권도 커지고 뭐 매출액도 커졌다가 또 약간 뭐가 분위기 바뀌면은 매출액 푹 꺼지면서 자산도 확 줄어들고 이게 막 출렁출렁하면 제 경험상도 출렁출렁 휙 떨어지거든요. 통계적으로도 변동성 높으면 그 낮은데 요 변동성의 팁이라고 하면 1년에 10%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든 그 회계상의 면에서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면 그 변동성 점수는 거의 한 3년만 지나도 만점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변동성 점수 만점 맞다고 만점 맞자고 경영을 갈 수 없잖아요. 일단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누가 살다 그럴 때 물건 팔아야 되지. 아 이번에 많이 팔고 내년 덜 팔리면 안 되니까 원래는 여기까지만 팔아 그런 경영자 없으시겠죠. 제가 지금 딱 그겁니다. 원래는 좀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쉽지가 않다는 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신용조사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올해 초부터 좀 많이 늘었어요. 저희 주요 고객이 누군가 하면 수출보험공사들, 우리나라 K슈어가 우리나라 수출자들이 그 해외에 우리나라 수출 물건을 사는 해외 수입자들의 신용을 조사해서 수출보험을 들어줄 거냐 말 거냐인데 그것처럼 프랑스, 코파스, 뭐 아트라리우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신용보험회사들이 저희 한국에 있는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를 하는데 양이 의외로 꽤 늘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아마 이제 신용보험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쉬운데 하여튼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막 팔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표는 달성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이거 조금 더 부장으로서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뭐 한 5%더 올리려고 원래 이걸 스톱할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사겠다는데 뭐 일단 내년이고 그래서 사실상 재무제표는 이렇게 분석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어렵겠다. 오늘 저기 핵심적으로 임팩트 있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대회가 다른 강의 갔을 때 이것만 한 20분 합니다. 부채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재무제표는 풍선이기 때문에 여기 누르면 반드시 저기서 튀어나와요. 재무제표에서 부채 줄이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예요. 현금 흐름 등급이 뚝뚝 떨어져요. 신용등급 높이고 현금 흐름 등급 떨어지면 아까 우양 무슨 말씀드렸죠? 부동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B사의 재무가 아닌 계량화된 걸 보겠습니다. 어떤 게 약하겠냐? 굳이 빨간 줄 없어도 보일 텐데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쉬워요. 신용공여 현황 1위인데 업권 기관 수. 이 회사는 제가 아까 전형적으로 말씀드린 거래은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게 신용등급하고 뭔 상관이냐?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통계가 그렇게 증명을 해요. 저희들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50만 개 기업을 10년간 분석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행 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대출금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업권 기관 수는 잔액이 아닙니다. 기간이 많으면 통계적으로 좀 어렵다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잔액도 마찬가지. 대출금 많으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대출금 많다는 얘기는 한 달마다 갚아야 될 이자 부담도 이만큼 정비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도래 잔액. 이거는 이 회사는 단기 자금으로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일단 그러면 이거는 제가 경험상 볼 때 급한 돈 여기 은행 저기 은행 가서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급한 돈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는 회사는 위험한 회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 점들을 회피하면 아마 이 회사가 이 점수가 좀 가고 이 점수만 좀 올라가도 장기 자금으로 몇 군데에서만 거래하면 이 등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쳐서 한 등급 이상 올라갈 만한 그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 C사의 대표자 모임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빨간 줄 여기 이렇게 걸쳐지는 거 아시겠죠? 대표자의 개인 대출, 대표자의 집, 그 다음에 동업계 종사기간. 보니까 그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께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 또 얘기하시려고
회사 자본금도 법률이 정한 자본금하고 은행에서 대출만한 재무제표를 위한 공식적인 돈 말고 자기 돈도 있는 대로 다 끌어가지고 사업에 아마 투자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 없어요. 자기 돈 끌어가 자기 집 산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 돈 끌어가지고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더라도 사업 자금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이라도 그냥 집 담보 대출 받을 때도 그냥 주민번호 불러주면 집값 판단해가지고 바로 대출 내주니까 아마 그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집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 다른 신용 대출로 받으신 것 같아요. 이때 은행 가가지고 그냥 주민번호 불러주고 개인 신용등본 나오고 어느 정도 이자 정도 부담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부담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신 거죠. 그러니 그 사업은 재무적으로는 이 회사가 제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그 점이 마이너스인데 이 점도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회계사무실이나 컨설팅 사무실에 그 컨설팅 피를 얼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로 점수를 따오는 겁니다. 기사 다시 왔어요. 요거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건설업의 외감의 큰 기업이면 아마 큰 건설사인 것 같은데 유동부채에서 현금성 당좌사달 뺀 거를 자산총계로 나누니까 이게 동업종보다 낫다. 이 재무제표상 되게 큰 건설사들 죄송합니다. 재무제표상 큰 건설사들은 연말에 재무제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내용이 별로 안 좋더라도 다들 12월 31일자 재무제표는 다 좋아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고치겠어요? 요렇게 분석하는 거 외에 경영에 있어서 신용 등급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3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1가지가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연체.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요. 5일 이상 되는 연체가 다 공유가 됩니다. 은행끼리 공유는 물론이거니와요. 저희 같은 신용정보업체의 서비스를 쓰는 그 수많은 고객들까지도 그 정보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회사가 연체가 5일 이상 발생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상거래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은행거래는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저도 그 종업원으로서 월급 늦게 받는 거 싫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 개 있고 돈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협상이 가능한 곳하고는 협상을 하셔서 좀 늦게 주셔라. 근데 은행 이자는요,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안 돼요. 그냥 늦으면 바로 그때부터 연체 카운트가 돼요. 아주 간혹 열흘 내에 갚으면 되지 뭐. 신용보증기금 보증할 때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가 따지거든요. 그건 보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인 거지 자기의 신용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권리침해. 이거 기업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순도 99%짜리의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저쪽에서 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는 94%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 그거 못 써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제품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쓰면 되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쓰죠. 근데 저쪽에서 납품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당연히 돈은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가압류 들어옵니다. 우리 재산에. 가압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면심사예요. 그냥 요즘 뭐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냥 그 물건 납품했다, 돈 못 받았다 그 정도만 있으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그리고 고난의 이제 물품 대금이라는 원래의 소에 가서 따지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가압류가 들어오면 저희 내부 기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용용 보증기금도 마찬가지고 최근 1년 이내 권리 침해가 있었느냐 중이냐 없었느냐가 신용등급이 2등급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가압류는 발생시키면 안 되고 혹시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해방 공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소재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가압류 해놓고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네가 억울하면 빨리 소송을 제기해라.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뭐 보름인가 지나서 소를 제기 안 하면 가압류 자체를 일단은
그 해지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활용하셔갖고 즉시 가압류는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영상 가압류 해소하려고 신용 등급 때문에 거기다 에너지를 집중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1000배쯤 낫습니다. 세 번째, 상거래 연체. 이게 요즘 따끈따끈하게 뜹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서 상거래 대금을 못 받았어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가압류 해놓고 소송해가지고 경매 집어넣고 뭐 그런 방법 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매출 채권 뭐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에 물건 납품한다 해서 그 매출 채권을 뭐 압류하든지 가압류해서 하는데, 요즘은 좋은 게 하나 생겨서 은행의 그 신용불량처럼 3개월 이상 5만 원 이상 연체됐다고 신용정보회사들, 저희뿐만 아니고 비슷한 회사들 많은데 그냥 주면 거기는 서면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 받아서 그 돈을 갚지 않은 회사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15일 내에 우리 신용정보망에 등록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신용정보망에 등록하는 건수가 1년에 10,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 신용정보를 은행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업종들, 저희 그 서비스를 보는 회사도 몇만 개고 우리 경쟁사도 몇만 개인데 그런 회사들이 다 본다면은 혹시 저 업종 내에서 그 정보를 본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신용이 갑자기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아, 저 회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래 뭐 공통으로 쓰는 거래처일 수도 있죠. 그 돈 안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개는 가급적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발생, 뭐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처가 잘못하고 명백하게 잘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 후속 조치를 해놓고 이런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참 더 좋고요. 마지막, 항상 제가 심지어 고향분이라고 가서 소송까지 대신을 해드립니다. 돈 안 받고 해서 돈 받고 소송하면은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 잡혀가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송까지 대신해 드리는데 그 앞에 이 말씀을 안 들으셔서 그래요. 결국 돈은 많이는 못 받았어요. 얼마밖에 못 받았는데 매출채권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확인은 안 하신 거예요.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을 받아서 원재료 값도 주고 직원 비용도 주고 뭐 은행 이자도 주고 다 하고 남은 돈이 회사의 이익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많아봐야 10%, 순이익률 10%라고 하면 요즘은 뭐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 매출, 이익률 10%인 회사에서 거래처 10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부실화가 되면 그 회사에서 허탄 겁니다. 10% 마진밖에. 10% 마진이라도 그런데 하물며 요즘 뭐 4% 5% 올리기 어려운데 그 중에 한 군데 빵꾸 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적이라는 표현이 하는데, 최소한 현재까지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상 징후가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그 정보를 캐치를 하고 추가로 생길 부실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회수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된다. 거래처 신용 관리하고 제가 일부러 표시했어요. 부실화 3개월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너무 인정이 좋으시거나 한만 인정이 안 좋으신다고 해도 그 상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음 달에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면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류 안 하시잖아요. 감류하려면은 현금 공탁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나가면, 나중에 좀 지나가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회사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큰 문제 생기는 겁니다. 3개월이라는 내부 룰을 만들어 놓으시고 3개월을 지나면 좀 매정하지만 가압류는 아니더라도 사전 조치가 필요해요. 최소한 지급 명령이라도, 제가 아까 소송해드렸다고 했는데 지급 명령이라도 받아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굉장히, 특히 대법원 정말 제도가 잘 돼 있어서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제가 대신 해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로그인 이렇게 하시고 그 물품 대금으로 적으시고 금액만 적으시고 예시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날짜하고 품목하고 금액만 고치시도록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급 명령하면 5천만 원짜리로 보통 비용 4만 원, 5만 원 정도면 끝나요. 어떤 때 우리가 보낼 소송의 소송 시작됐다는 그 문서가 그 회사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송달이라고 하는데 송달이 가능할 때, 그 회사가 도망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집행권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할 필요도 없어요. 저쪽에서 어디서 돈 받을 게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바로 추심하면 되고요. 저쪽에 무슨 부동산이 발견되면 가압류하실 필요 없이 바로 경매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처럼 3만 원, 5만 원만 드리면 해결될 일을 그 인정상 봐준다고 해서 6개월 지나고 소송하는 데만 보통 송달 안 되면 공시송달, 특수송달 가가지고 6개월, 짧게 6개월, 길게는 1년. 비용도 웬만한 법무사 아직도 30만 원. 그 다음에 뭐 몇 번 갔다 오면 출장비, 변호사한테 주면 뭐 기본 3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지고도 나중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기는 우리 매출채권, 현재 외상으로 주는 리스트를 한번 쭉 내리셔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저한테 그 회사 정보 한 개도 안 줘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엑셀로 정리해서 주시면 제 명함 여기 있으면 가져가셔서 제 명함에 그냥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회사죠. 우리 회사 거래처가 뭐 1000군데는 2000 상관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디 거래하시는지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준으로 최소한 그 회사가 현재 금융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걸러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보시는 거는 계속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라도 거래를 계속 갈 거래 좀 과거에라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좀 조심할 거래처.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는 회사였는데 금융상에도 문제가 생겼냐면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회사. 그렇게 해서 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참석하셔가지고 그 시간 1시간 뺏긴 거는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음 순서가 있다고 그러고싶고요. 제가 좀 급하게 했는데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야 되는 일이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고민하지 마시고 메일 보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려고 하시나요? 네. 오늘 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